네, 어제 방송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전쟁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개시하면서 글로벌 증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중국 증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려됐던 우크라이나 사태 결국에는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어제 모두에서 전쟁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질 때 앞으로의 그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다시 한 점 말씀드리면 비관론은 전면전, 그리고 낙관론은 미न्스크 협정과 중립안을 됐던 핀란드식에 의해서 평화를 찾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지대, 국지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모두에서 우리 전앵커도 전면전이다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전면전은 미국과 유럽과 나토와 러시아와 벌이는 그 소위 그 전면전, 이걸 이제 이름으로 성격 지었죠. 그리고 국지전은 우크라이나에 그다음 고질적인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문제, 지금 이제 그런 사태죠. 그리고 사실 그런 쪽에서 전면전의 의미를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마 자막에서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그 방송을 할 때 전면전은 미국과 유럽과 유럽에 주도한 나토군과 러시아의 전면전을 벌이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회색지대의 국지전도 전면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 속에서는 그걸 성격을 명확히 하는데요. 예. 사실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국지전 가능성, 지금의 전쟁 가능성, 그런 문제는 아마 가능성이 높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렇게 우려가 되는 전면전에 미국과 나토와 유럽과 러시아 간에 이렇게 전면전은 선택할 가능성이 적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향후의 전개 사항은 그쪽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3차 전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서로가 네거티브 게임에선 선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 따라서 경제 제재 조치도 왜 미국에서 이렇게 미온적 조치를 나올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신인기 특파원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일전부터 이 스위프트 문제, 달러 결제망에서 피하는 문제를 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 제재 조치의 가장 강도 있는 조치다 하는데요. 이 조치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그리고 푸틴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있다는데요. 여기까지는 포함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의 모습 보면 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그 다음에 러시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소지인데요. 오늘 그 러시아 주가는 38%가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우려가 됐을 때 보면 한 50% 이상으로 폭락하고 루블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블 가치는 달러당 85루블 해서 사상 최고치, 환율로 보면 최고치, 가치로 보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치까지. 이거는 어떤 사태냐 하면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 사태 터질 때 러시아 가치가 폭락했을 때 그때보다도 더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만큼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됐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전면전에 대한 또 마지막 그 최악의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사실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반등의 소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잠 못 자겠더라고요. 오늘 그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한 600포인트 이상 폭락하다가 900포인트까지 폭락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시 그 주가가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한 다시 0.28%였나요? 그렇죠? 이게 마감 지수가 이렇게 모으지 못하고 방송에 왔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극과 극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인규 특파원이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 전환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빅스텝보다는 그냥 기본 베이직 스텝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미국 증시를 읽고 한국 증시를 읽을 때는 우크라이나 같은 그 전쟁 문제 누구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제3자에게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연출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증시 향방에 가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그 미국의 그 출구 전략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아마 그런 측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완화 기조에서 이게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쉽게 기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적적 위험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완충 장치를 마련하니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이전에는 3월에 급진적 축을 전략 0.5%포인트 금리 인상 경우에 따라서는 quantitative tightening QT 문제도 고려됐습니다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아무래도 완충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은 그 신인규 투파원이라든가 또 어제도 진전을 이뤘습니다는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의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극복하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극복하기도 전에 세 차례 걸쳐서 금리를 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어떤 분은 정책 발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의 MZ세대라든가 그다음에 동학개미의 그 어려움을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는 뭐든지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은 위기를 극복할 때는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행오버 현상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인플레든가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에 해당되는 위기가 극복되기 전에는 통화정책 기조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미국이 또 만약에 사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 차례 금리를 올렸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다. 그럼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금리를 곧바로 내리겠습니까? 그럼 통화정책이 대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증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장 초반에 50% 가까이 급락하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33% 하락했거든요. 세계 증시 역사상 5번째 낙폭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경제가 불안하고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왜 전쟁을 감행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대목을 그걸 궁금을 하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 이게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푸틴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전에 그 조지타운대 앙겔라 스탠트 교수의 푸틴 독트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푸틴이 이렇게 경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렇게 발발시켰을까 하는 측면은 그대로 이해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조지타운대 스탠트 교수는 푸틴 독트린을 결국은 구소련을 통합하는 거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것은 사실 그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일국일지구 체제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시진핑이 중국 본토와 홍콩과 대만을 일국일제 마찬가지로 푸틴판 일국일제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 러시아는 전쟁을 벌이더라도 이게 전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전쟁에 대해서 논쟁이 될 만큼 엇갈리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침입하면 병사들이 한두 명 죽는 것, 10명 죽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총발했으면 전쟁대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대목이 가장 그 전쟁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푸틴이 전쟁을 발생시켰던 원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냉전 얘기가 나오는데 네. 미국의 파트너에 대해서 사실 과거의 냉전 파트너는 소련이 됐죠. 그런데 지금이 중국이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도 러시아 인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맹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크림반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전쟁만 치르게 되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세계 경제 패권 다툼이라든가 군사 패권 다툼에서 그런 쪽에 속성들을 지도와 속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영구 집권 문제죠. 영구 집권에 의해서 인민들의
굉장히 여기서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만 아니고 People Republic입니다. USSR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민들의 사실 그 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도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다. 이번에도 아프간에서 마찬가지로 정보를 좀 이렇게 잘못 판단하지 않았냐. 그래서 전쟁을 개인적의 이렇게 지도 만회를 위해서 너무 그 전쟁을 굉장히 이끌어갔던 측면이 있다. 네. 이게 좀 향후에 중간 선거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의 그런 측면에서 결부되어 있다. 전쟁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또 주제로 올라오고 있는 게 바세나르 체제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바세나르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바세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노사정이 임금을 좀 줄여서 경제를 그 위기를 극복한 게 경제적 측면에서의 바세나르 합의라 그러죠. 그거는. 네. 근데 바세나르 체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사회주의 국가든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든 핵이라든가 재래식 무기라든가 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든 쏘든 간에 그것이 뭐냐 결국 인류의 대참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체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것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도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 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합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지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전면전이 될 때 핵무기라든가 화학무기 사용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이버 테러도 이제 그쪽에 속해 있는데요. 자, 이런 바세나르 차제의 합의 정신에 푸틴 대통령이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악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측면에서는 증시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고 페드의 출구 전략이 나타나는 거고 기술적 지표상에서도 가장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결부돼서 오늘 주가가 900포인트 떨어지다가 결과적으로 장마판의 다우지수기로 상승세에 돌았던 어떤 단초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나 전략 물자 그리고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 조직 바세나르 체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독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중국 주식인데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앞부분에 좀 이렇게 상당 부분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좀 해설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주제가 이 주제인데요. 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뭐 중국은 이번에 철저한 시진핑과 중국이 중립적 견제를 견지했고 시청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 또 푸틴 입장에서는 서로가 싸우는데 거기에 같이 뛰어들면 뭐 위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진핑의 개인적인 맹주 전략 여기 겹쳐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아프가니스의 세계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라든가 모든 경제에 미치는 어떤 우려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는 상태고요. 관리 변동 환율제에서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 절상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이 사실 생산자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작년에 13.9%에서 지금은 9.1% 많이 떨어진 데는 가장 큰 맹조가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취했죠. 수입물가 안정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하죠. 그러면 자 시청자분이 만약에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렇게 중학계입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된다, 평가 절상하니까 환차익이 되죠.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은 작년에 못 올랐죠. 그렇죠. 저평가 매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중국이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피해간다 하는 쪽에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천천히 짚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경기 부양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반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저점이 형성됐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최근에 우리 이렇게 동학개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두 쪽의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쪽이 이제 시진핑이고요. 한쪽이 예. 우리 중국의 특파원이죠.
강현우 특파원인데요. 얼굴이 비슷했습니까? 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분위기가 생겼죠.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는 강현우 특파원이 중국어도 잘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렇게 이렇게 저런 분을 아주 이렇게 해서 중국이 꽌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중국 경제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 사실 중국 경제 자막을 보면 중국이 작년에 18.3%입니다. 근데 이게 쭉 절반 토막씩 돼서 작년에 4분기에 4.0%까지 돼서 올해의 1월 15일 날 중간 전망의 IMF 전망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착 유료가 세계 경제 현안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되는데요. 1, 4분기는 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저 수치로 보면 작년에 18.3%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미국과 달리 전년 동기비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분모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1,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예상이 3%도 걸리겠느냐, 3%도 걸리겠느냐 이런 것이 국제사회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런 사회거든요. 3%가 걸리느냐, 지금 상태에서 3%가 걸리지는 않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의 글로벌 IB라든가 이런 게 하향 조정하는 거 보면 3%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선행을 띠기 때문에 중국이 1분기가 저점이 된다면 결과 주식은 미리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의 중립적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외교 전략을 취하고요.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1분기가 저점이라면 미리 주식을 사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부각되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윤곽이 잡히게 되는 3월은 시진핑 주석에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중국이 다음 달이 3월이죠. 다음 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 다음 주석도 3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3월 3일서부터 5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해대 중국에서 가장 대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렇게 보면 수정 전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속도전을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작년에 3월 전인대회 때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략을 바꿨죠. 중국이 그동안 등서평의 개방 수출 지향적 전략에서 지금은 작년에 내수 위주 전략, 홍색 공급망 전략에서 내수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상으로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작년서부터 인플레 문제라든가 출구 전략 얘기 나오니까 타이밍상으로 보면 빨리 성장 전략에서 내수로 정착할 수 있는 대내적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저렇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년 전에 이게 시진핑이 야망 있게 이렇게 전략을 바꿨는데 성과는 안 좋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두 가지 내용이 되어 있죠. 자, 지금의 여건에 맞게끔 잘못됐으니까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전할 것이냐? 시청자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수정 전략한다는 건 인민주의에서 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개인의 야망의 혈기 때문에 수정 전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어붙여, 이 계획경제 아니겠습니까? 밀어붙여 하다 보니까 중계 1,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때 밀어붙여 속도전. 그래서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중국의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이 참 경제정책을 한국이 좀 앞서간다들 이걸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 끝나자마자 코비드 제로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경기 부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위상 증대, 베이징 올림픽을 잘하는 것도 시진핑이 이렇게 위상을 증대시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렇게 코비드 제로 정책에서 경기 부양을 나설 수 없었다. 근데 베이징 올림픽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수 위주의 정책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요. 성장을 하고 질적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질적도 개선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질적 성장은 중국도 양문화가 굉장히 심어지기 때문에 인민들의 불면을 줄인 상태에서 그런 계층에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형 성장도 성장률도 끌어올려야 되고 질적으로도 개선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의 경기 부양의 달에 보였습니다. 일단은 성장할 수 있느냐? 중국은
인구가 공식 인구로 14억. 그다음에 호적지에 되지 않은 사람들 치면 17억 정도 되죠. 그리고 1인당 GDP가 $10,000죠. 내수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수장이 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든 간에 미국의 출구 전략이 우크라이나에 관계없이 자체 시장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경기만 부양하면 성장률은 바로 올라온다 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됐고요. 수출 지향에서 내수로 가면 수출 지향하면 기득권들을 해서 양분화가 더 심했죠. 밑에 사람 못 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동부유 공유경제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도 같이 간다. 그리고 지금은 도농 간의 문제에서 지방의 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 문제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외형상 끌어올리고 균형 성장하고 그래서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단을 갈 것이냐. 중국에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는 중국의 경제 강요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목적이 굉장히 많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부양시키고 공유경제도 달성해야 되고 지방채도 해야 되고 인프레도 잡아야 되고 목적이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한 수단 가지고 몇 개 목표를 달성하는 한 마리 가지고 총 한 번 쏴가지고 몇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목적에 부합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외부적 시학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립적이죠. 그렇죠. 한 수단이죠. 그다음에 내수 확대에서는 자, 금융이 부유가 돼서 인민에게 포함해서 유동성 확대시키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유동성 확대 인프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프레인데요. 인프레와 미국의 통상마찰을 어떻게 할까? 위안화 절상시킨다. 철저하게 정책 목표대로 가정의 최적의 조업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중국 증시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경기가 저점이 1분기가 저점이면 그 이전서부터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사실 주가의 선행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미리 방위 때 중국 주식을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올해 중국에 이렇게 보면 성장률이 이렇게 낮지만 저점이 언제 통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점이. 그런 상태에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4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는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에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특히 작년에 들어왔던 자금 중에 약 한 4분의 한 2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4, 4분기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1, 4분기가 저점이면 미리 반영하는 거죠. 이걸 반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 증시가 정치적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중국의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작년 말부터 포트폴리오를 중국 쪽으로 좀 다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긴 했지만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랠리 때 올해는 작년에는 좀 가능성이 적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년에 빅테크 종목을 많이 추천한 시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형주를 추천한 시각이 있었으면 차익을 실현할 때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333 전략, 좀 현금을 많이 가 균형의 미학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티나에서 증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변한 만큼 GBK라든가 글로벌 테마 ETF도 좀 이렇게 여건에 맞게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인도의 정미식 펀드도 강조했고 베트남 펀드도 강조했고 이런 쪽에 쭉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주식과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ETF라든가 또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상당히 매력이 있는 소위 캐디 30 ETF 굉장히 지금 이렇게 떨어질수록 그게 향후에 그걸 설명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그래프 보면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3년 후, 5년 후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캐디,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캐디 30 ETF 이런 것도 추천해 드렸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도 사실 중국이 수출과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내수와 관련된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자 중국의 성장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각 국가별의 명암과 함께 중국 증시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